어쨌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데 지방은 풀어주는 게 왜 그러냐? 차별 아니냐? 이게 아니고 지방은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침체된 상황에서는 대출 규제를 풀어주면 사람들이 이 대출 풀어준 걸 가지고 집을 막 살까요? 무조건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안 사요. 네, 안 삽니다. 이런 거를 보고 제가 대출이 주 원인이 아니다.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가계 대출 2025년에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건지 소장님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이 지방의 가계 대출을 조금 이원화하는 방안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난 한 해 수도권 대출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는 그 대출 규제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쭉 가되 지방은 좀 이걸 좀 널널하게 해주겠다. 대출 규제를 이런 이야기를 내놓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어쨌든 올 한 해도 정부의 이 대출 규제 강화 기조 방침은 변하지를 않았다는 거거든요, 소장님. 네. 그리고 이제 지난 해부터 하반기부터는 좀 하락장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 하락장의 진입 요인으로 많은 분들이 대출 규제 강화를 꼽기도 해서 그러면 올 한 해도 이런 하락장이 계속 좀 진행이 될 건가? 대출 규제를 세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의견, 소장님의 의견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24년에 이제 하반기쯤에 주택 시장이 이렇게 침체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으로 대출 규제를 맞아요. 이제 꼽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25년에는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좀 풀리니까 다시 상승할 것이다. 이런 또 전망을 내놓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정부가 서울 수도권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사실 이제 저는 제가 보는 시장은 대출 규제가 주 원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하락 쪽으로 잡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의 역할은 시장이 하락 쪽으로 방향성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25년에도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라면 서울 수도권의 시장 분위기가 쉽게 살아나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 이런 느낌이 들죠. 사람들이 지금 뭐 주변 분위기가 거래량도 줄고 한국 경제 전체 전반적인 뭐 위기감이 지금 내포되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이나 뭐 투자 쪽으로 이렇게 막 생각을 좀 할까 이렇게 하다가도 대출마저도 제한이 들어가면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은 하락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작년에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도입하면서 이게 좀 효과가 먹혔다. 그래서 거래량도 실제로 많이 줄어들고 했는데 올해는 이제 7월이 되면 이 3단계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강하게 이제 규제가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뭐 이게 대출 규제 때문에 하락장이 시작이 된 건 아니지만 이 하락장의 진입 속도를 좀 가파르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고 또 실제로 이 하락장이 좀 지속되는데 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소장님이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이게 대출 규제가 좀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약간의 좀 일리는 있는 게 연초에 이제 어쨌든 은행들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면서 좀 대출 규제 빗장을 풀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실제로 작년 하반기 때 막혔던 대출들이 좀 풀려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 연초에 나타나는 그 일시적인 특성이라고만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제 그 은행들은 1년에 대출을 할 수 있는 총량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1년에 몇 조 뭐 이런 식으로 대출을 할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말에는 은행마다 이제 그 중간중간에 대출이 좀 빨리 소진되고 늦게 소진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연말에는 스스로 조절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가 분양 현장에 있을 때 우리 주 거래 은행이 어떤 은행이다. A 은행이었다. 그러면은 주 거래 은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행의 지점장이 굉장히 소극적인 거예요. 연말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상담을 갔더니 분통을 터뜨리면서 오는 거예요. 분양자들이 대출 한도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그 적금 들고 카드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 우대금리가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도 적용 안 해주고 막 이런 걸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은행들이 다 뭔가 대출 규제를 하나 했는데 다른 은행 지점장님이 영업으로 와서는 우리는 한도 이만큼 해주고 금리도 이만큼 해주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는 이 지점장님 영업 온 지점장님의 다른 비은행 쪽으로 전담을 맡겨서 전부 모든 대출이 이 은행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였냐면 이 A은행의 한도가 다 소진된 거예요. 거의 소진돼서 남은 그거를 그냥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차피 받을 사람 그냥 비싸게라도 우리 은행 받을 건 받아? 우리 못 팔아 사실. 그런 분위기였고 B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이 전반기에 많이 안 나가서 한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서 영업을 했던 그리고 이제 대출이 잘 이루어졌던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항상 연초가 되면 기존에 하려고 했던 대출 총액이나 이런 게 다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대출 규제가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점은 금리나 아니면 한도나 이런 것들이 타이트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대출 총액이 풀리면 그냥 원래대로 옛날에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 일괄적으로 50에서 60% 막 이런 식으로 나가던 게 한도가 이제 들어가면 DSR이나 DTI나 이런 거를 타이트하게 보면서 한도가 확 줄어들고 금리나 이런 것들도 우대금리 이런 거 적용 못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인 대출을 통해서 매수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이제 은행들은 대출이 다 풀렸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무리 이제 연초가 돼서 은행들이 좀 공격적으로 영업을 시작을 한다고 해도 이 대출 규제를 강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도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은행이 공격적으로 해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라는, 지금 같은 경우 집값이 싼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작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금리보다도 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총액. 총액이 많이 나오면 그걸 받아서 내가 집을 살 수가 있잖아요. 이자 갚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근데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 내가 가진 원금 플러스 대출금을 했을 때 내가 사고자 하는 아파트의 매매금 감당이 안 되는 수준. 그러네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매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이 되는 게 이제 7월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올 하반기 되면은 더 좀 부동산 시장이 뭐 지금도 많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지만은 더 좀 냉각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소장님 보시기엔 어때요? 더 그럴 수 있는 거죠. 더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출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5억이 나오던 사람이 7월 이후 들어가면 4억, 3억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도가 더 줄어들어서 내가 그 가진 돈과 대출 금액을 합해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가격대가 떨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매수에 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부가 가계 대출을 강화하는 기조는 계속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이게 수도권의 한정이고 좀 지역은 좀 여기서 조금 완화를 좀 시켜주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작년 상반기 때 수도권 집값은 막 올랐지만 지역은 또 여전히 좀 침체가 돼 있고 지금도 그 상황이 그래서 방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요렇게 이원화하는 방침을 가져가겠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각자 이제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생각은 많이 그렇죠. 다를 수는 있겠는데 정부는 어쨌든 균형적인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균형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작년 이제 가을 정도까지 분위기로 보면 서울 수도권은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그렇죠. 측면이 많은데 지방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침체 시장이거든요. 침체 시장이 되면 다른 경기 상황까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침체 상황이 오래되고 더 심각하게 되는 게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지금까지 예전에 어떤 정부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그것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네. 그게 서울 수도권이어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이 만약에 침체된 시장이 오래 걸렸다, 오래 진행이 됐다. 그럼 지금 정부는 아마 대출을 이렇게 완화해주고 네. 풀어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장 큰 근본 원인은 지금 가계부채 이 부실화거든요. 예, 지금 규모가 굉장히 커져 있고 여기에서 이제 부실화가 일어날 경우에 감당할 수 없을 상황을 대비하는 측면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데 지방은 풀어주는 게 왜 그러냐? 차별 아니냐? 이게 아니고 지방은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침체된 상황에서는 대출 규제를 풀어주면 사람들이 이 대출 풀어준 걸 가지고 집을 막 살까요? 무조건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안 사요. 네, 안 삽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풀어줘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그 부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침체 시장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좀 부양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뭔가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대출 완화에 대한 효과는 크게 안 일어날 거를 예상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침체 시장에서는 아무리 뭔가를 해줘도 사람들이 바로 바뀌지 않아요.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 규제 아무리 풀어준다 해서 이 사람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대출 받아 집을 사느냐? 절대 아니에요. 이런 거를 보고 제가 대출이 주 원인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가계부채가 예상치 못하는 범위로 막 파급적으로 늘어나거나 이런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제가 진단했다라고 정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정부 입장에서는 지역의 대출 규제를 완화를 해줘도 지역에 있는 그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막 단박에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러면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려를 하는 게 와, 우리 지역은 대출 규제를 해줘도 집을 안 사네. 그러면 우리 지역 집값은 어떻게 되는 건가? 언제쯤 지역은 좀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현문 우답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가 우답을 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좀만 기다리면 뭔가 정부가 하든 안 하든 지방시장은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출 규제를 완화를 해주고 나중에 지방 같은 경우는 세금 혜택도 막 주어지잖아요. 미분양 뭐 미분양 주택 사면은 가구 수에 포함 안 시킨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부양책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양책을 써봤자 지금 당장 효과 없어요. 근데 이게 누적돼서 쌓이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장이 변해서 조금만 좋은 상황으로 변하면 이런 것들이 대출이 잘 되고 그다음에 세금도 혜택이 있고 뭐 가격도 싸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효과를 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겠네요. 이게 뭐든지 변화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게 급작스럽게 뭐 지역 부동산이 살아났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이 포텐셜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다시 또 그 순환하는 시기가 올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진짜 시장은 신기하게도 물리학의 법칙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 게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런 법칙은 뭐와 닮아 있냐면 양질 전환의 법칙하고 닮아 있어요. 그건 또 무슨 법칙이죠? 또 머리가 살짝 아플라 그러거든요. 그 양질 전환의 네. 법칙은 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 쌓여야 됩니다. 쌓여야. 쌓이고 나서 임계점이 오면 그게 비로소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물 같은 경우 물에다가 열을 가하잖아요. 그러면은 물의 온도가 올라가야지 물의 질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질적인 변화는 이 물이라는 액체가 끓어서 기화되는, 기체로 변화되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그건 언제 일어나냐면 100도씨가 되어서 끓기 시작하면 이제 기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양질 전환의 법칙인데
그러니까 이런 규제 완화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물에 불을 떼주는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할 때는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있다가 물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쌓이면서 시장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 끓는 점, 그게 시장의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전환점이 생겨서 침체 시장이 상승장으로 변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질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누적이 되면은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결국에는 그 변환되는 시점이 온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네.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지역 집값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때가 되면은 지역 집값도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올 한 해도 어쨌든 정부가 가계 대출을 강화하는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말에 여러 가지 이제 대출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궁금증 해소에도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알찬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